네, 5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역시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복귀였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코어위브도 그렇고 요즘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면 다 그냥 뭐 일제히 앞에서 최전방에서 거의 장군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굉장히 사실 오랫동안 좀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좀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다가 그쵸. 그 의심을 다시 한번 이제 뭐 중동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이슈들로 약간의 확신으로 바꿔주니까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증시에서도 정말 반응을 한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사실 이런 뭐 헤지 펀드들을 포함해서 기관들이 좀 상대적으로 증시에 자금을 좀 적게 투여했는데 지난 이제 최근 상승 기간 동안 기관들의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한테요. 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증시 전체에 들어갔고 또 사실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또 엔비디아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함께 상승한 모습이고요. 예.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애플은 이제 좀 WWDC 행사 때를 좀 보려고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매수를 멈춘 감도 있지만 나머지 뭐 아마존보다도 이런 아마존이나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보다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더 최근에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국에 결국 판매를 해야 되는 그 H20 이후의 모델인 이 B30을 좀 발표를 했고 예. 이 실제로 한 B30 같은 경우는 뭐 텐센트나 바이트댄스가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엔비디아의 이런 주가 상승에 그리고 이렇게 좀 기관들의 어떤 자금 유입에 좀 도움이 되었고요. 네. 또 바로 어제 이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이렇게 새롭게 좀 원래 기본적으로 이 신용대출과 관련해서 이 금융사기들이 많은데 예. 그 금융사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좀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런 탐지하고 방지해주는 AI 블루프린트를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뭐 지문을 갖다 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좀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그냥 앱을 그냥 구동하는 과정인데요.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자신이 AI 기업일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업일 뿐 아니라 이 플랫폼 전체 그리고 인프라로서 가려고 하는 이런 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젠슨 앙 CEO가 지난 실적 발표 때 했던 발언이 결국 다음 주 유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AI 인프라와 관련된 주요 중대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기대감 역시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아마 지금 현재 이미 1위지만 또 이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한 부분과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 그 유럽에서 GTC를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전반적인 어떤 AI 인프라와 관련된 행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젠슨 왕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또 집중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는 제가 차트 잠깐 보게 되면 네. 1월 달 나왔던 딥시크 출연 때 나왔던 하락을 다 메꿨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의심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새 정부의 공약 중에 고성능 AI 칩 50만 개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부 주도로 네, 구입을 한다고 한 거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100조 원 투입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흠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식 없는 분들은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네. 확실히 지금 엔비디아가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예고는 했지만 무조건 머스트해브 주식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분석하기에는 만약에 내년에 나오는 EPS가 6달러까지 가면 아마도 목표 주가가 한 200 이상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면 충분히 더 장기 보유하시면 좋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올라왔다는 게 그게 증명이죠. 그러니까 AI로서 아마 엔비디아도 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AI 인프라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AI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냐. 그러려면 언젠가는 분명히 데이터 센터도 많이 깔릴 거고 언젠가는 칩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먹거리를 뭘 가져가야 되냐? 우리는 AI 플랫폼 기업이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젠슨 왕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또 올라왔던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이라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밤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눈빛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B30 이런 이야기가 사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특히나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이래요. 네.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믿을 수는 없지만 또 백악관은 또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그럼 중국 매출 사실 엔비디아로서는 10%가 넘는 비중이고 워낙 그 중국의 지금 반도체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확실하게 엔비디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신만의 높은 부가가치로 가치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 이제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한 R&D 포함해서 6배 정도 올렸는데 예. 엔비디아는 매출을 28배나 상승시켰습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좀 반도체 관련된 규제가 줄어들고 실제로 반도체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시장이 열린다면은 분명히 엔비디아는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사장님께서 조심스럽게 $200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그 위를 전망하고 있는 뭐 월가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정말 그 기술주를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AI는 뭐 AI 파티는 새벽 4시까지인데 뭐 지금은 12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네.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좀 장기적으로 $250까지 $250. 네, 갈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게 또 들어가네요. 네, 결국의 핵심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절벽에서 좀 한 발자국만 떨어져 준다면 스텝백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한 발만 이렇게 좀 물러서면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250 갈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봐도 한 $18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했던 만큼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분명히 충분히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네, 계속 잘할 예, 거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만 조금 밀어준다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랑 살짝 붙는다라고 하면 그날은 엔비디아 오르는 날입니다. 근데 살짝 또 틀어진다 하면 엔비디아 또 빠질 거고요.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50 부사장님 어떻습니까? 250 저하고 흡사하게 지금 맞추신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45배 PR 곱하기 EPS 6이었거든요. 예. 제가 하니까 260이니까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단서 조건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아니고 지금처럼 실적이 나와주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5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실적에 대한 만약 규제가 더 강화되면 안 되겠지만 예. 지금처럼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주가니까 1년 더 보유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머스트헤브 주식 엔비디아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뭐 긍정적인 전망들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은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이번 상반기 끝날 때까지 즉 6월 말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유지를 해주겠지만 장기적으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1위에 오를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한 3위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3위에서 이제 2위를 거쳐 다시 한번 실적을 보이면서 1위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네. 엔비디아의 저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을 기반으로 이 AI발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까지 YTD 기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올해는 YTD 기준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나스닥이 연간 수익률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진짜 4월만 해도 힘들겠다. 올해는 미국 증시도 좀 빠질 수도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나스닥이 저력을 발휘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또 되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없기 때문에 자꾸 뒤집어지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1위권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인프라 까는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인프라 깔리면 그걸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올해 초에는 그랬잖아요. 인프라 깔 만큼 다 깔지 않았을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알고 보니 뭐 중동도 열리고 중국도 약간 좀 풀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깔 데가 더 많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1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가져가야 되고 뭐 채팅창에서는 팔란티어 얘기도 하시는데 AI 쪽으로는
뭐 계속 우리가 양손에 떡을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상치 상회한 졸트 보고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고용 보고서 주간이기 때문에 졸트 보고서가 중요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이번에 이제 원래 예상치가 시장에서는 한 710만 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739만 1천 건을 보이면서 확실히 좀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해 주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수치로서 살펴보면은 뭐 숙박이나 음식 부문 그리고 약간 교육 그리고 지방 정부 부문에서 약간 좀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반대로 뭐 레크레이션 부문이라던가 광업 부문에서는 각각 4만 3천 개 그리고 1만 건 이상의 이런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IT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 비즈니스 부문 모두 다 좀 증가할 만큼 분명히 사실 시장에서는 좀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이 AI 개발자들이 좀 많이 해고가 되다 보니까 이런 IT 분야 좀 해고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좀 지표로 살펴보니까 좀 일부 해소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AI 해고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안심하기 이르고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어떻게 보면 졸츠와 관련해서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약간 좀 의외였던 부분이 연방 정부 채용 공고가 원래는 9만 8천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4월에는 13만 4천 개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 사람을 많이 뽑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원래는 도지 때문에 분명 그러니까요. 감소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감소 추세가 분명 전월까지 있었는데 네. 결국에 그만두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는 그래서 도지 다 효과 뻥이었네요? 그래서 결국에 약간은 결국 이 고용이 안 좋고 자꾸 금리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정부가 다시 한번 좀 부양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부양책을 좀 놓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이제 정말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수치로서 좀 증명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이런 거를 사실 줄여가지고 재정 적자를 탈피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얘기를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일론 머스크를 그래서 등용한 거였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잘린 건 아니죠.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나 보군요. 이 알겠습니다. 졸트가 폭넓게 보는 고용 보고서인데 예. 이게 1분기에는 이제 나빠지는 거 2분기다. 음. 2분기 되니까 연말 보장하는 건데 실제 지금 나빠지지 않아갖고 그러네요. 저도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예. 도대체 도지에서의 삭감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러게요. 좀 답이 안 나와서 예. 이 지표가 잘못된 건지 의아하지만 이게 숫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맞는 거니까 아직까지 고용 보고서에 어떤 문제점 없다고 보시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가 뭐 연준의 선택지에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또 미뤄지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에 이와 관련해서 이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이렇게 결국 다시 한번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정책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인내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둘러 금리 인하 조기 인하할 생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한 차례 정도 올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 LPL 파이낸셜 역시도 결국 이렇게까지 노동시장이 좀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은 금리 인하는 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그 CME 패드 워치를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한 9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12월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를 예상하면서 지금 연간 2차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9월까지로 밀렸군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전망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시장에선 2차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네. 라파엘 연은 총재라던가 LPL 파이낸셜의 발언을 보면은 한 차례 정도만 예상하고 있는 만큼 좀 시장과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약간의 증시와 관련된 순간적인 좀 흔들림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많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멀었거든요. 사실 일각에서는 2번이 아니라 뭐 3번 이상까지도 해야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 번 혹은 1.5번 정도로 시장의 시선도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셨잖아요. 예, 전 한 번이었죠. 예. 한 번이었는데 점도표에 2번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맞아요. 하시는 건데 네. 여러분도 항상 틀려요. 점도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저는 잘하면 12월에 한 번 하는 걸로 좀 추가되는 게 아닌가 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ETF 투자하는 것은 좀 빠른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아, 예, 맞아요. 채팅창에서도 금리 인하 할 이유가 없네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금리 인하는 막 시장이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라도 좀 해줘야지라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뭐 굳이 안 해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잘 간다면 뭐 연말에 해도 저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휴일 때 보니까 파월의 사임서에 나와갖고 깜깜 놀랐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아닌 걸로 끝났죠. 저는 파월이 집에 가나 싶었습니다. 걱정했는데 그러게요. 아닌 걸로 예. 끝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예. 흥미롭고 공교롭게 자꾸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네요. 예. 뭐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S&P 500 신규 편입 후보입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후보로 어필이 좀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이번에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결국에 차후에 어떤 기업들이 좀 이렇게 S&P 500 특히나 원래 이제 분기 한 마지막 달 세 번째 주 금요일에는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편입될 종목들을 크게 한 후보 4개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은 로빈후드인데요. 일단 로빈후드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도 사실 원래 일단은 S&P 500에 들어오려면 그 규모가 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시가총액도 한 630억 달러 정도로 충분히 규모가 크고 그러네요. 또 최근에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분명히 특히나 이 암호화폐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이것을 좀 S&P 500에 편입시켜서 하나의 좀 시장의 좀 대표 지수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고 또 최근에 로빈후드가 다시 한번 이 비트스탬프라는 이 가상화폐 플랫폼 이런 거래 플랫폼 기업을 또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좀 성장성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가장 좀 유력한 기업이자 동시에 또 이 로빈후드는 원래 S&P 400이라고 또 500보다 조금 더 작은 기업들에 속해 있는 이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S&P 500에 편입될 경우에는 갑자기 기관 자금들이 확 몰리면서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네요.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력이 좀 추가적으로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 이런 전자거래 플랫폼인데요. 이거 좀 생소한데요. 네, 이거는? 증권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까지 모두 다 이제 전자거래를 좀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기존에는 S&P 400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기존에 좀 식총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업도 한 878억 달러로 거의 한화로는 거의 100조 원이 넘는 기업이기 무게감 때문에 있네요. 예. 근데 이러한 굉장히 높은 기업이 이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인베스코라고 ETF를 만드는 좀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이 인베스코가 자산이 시가총액이 64억 달러 정도로 좀 작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측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S&P 400 기업들 중에서 500으로 올라간다면 가장 유력한 기업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거래소가 좀 많습니다. 로빈후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증권주 굉장히 좋거든요. 확실히 최근에 유동성 장세가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고 플랫폼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그 과거에 2001년도에 저희가 이제 우울하게 모여서 이렇게 투자할 때 썼던 그런 플랫폼인데 2001년도요? 예, 제가 처음에 했죠. 이걸 했는데 와, 신기하네요. 2002년에 미국이 거래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되게 싼 플랫폼이에요. 거래 싸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인 토스 같은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개인분들이 거의 다 이용할 거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면 상당히 또 뭔가 좀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코인베이스도 들어가면서 많은 기관 투자 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음 거래소 후보로 또 로빈후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개가 더 있네요. 다음 후보는 RS 매니지먼트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 RS 매니지먼트는 자산 관리하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대체 투자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딱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리고 인프라 이쪽에 좀 투자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베스코 같은 기업이 사실 좀 빠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대체 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그러면은 그 규모가 좀 되겠어요?
네, 일정 수준 되는데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처럼 좀 크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 대체 투자 자산 운용사들의 시총이 막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RS 매니지먼트는 그래도 좀 나름 그 업계에서는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돈이 도는 기업이네요. 여기도 RS 매니지먼트, 뭐 로빈후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 이어서 RS 매니지먼트까지 최근에 어떤 시장이 이만큼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후보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목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네, 이 플러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츠 베팅 사이트, 도박 사이트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왜 이 기업을 좀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특히나 최근에 사실 이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규제가 뭐 세금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 수수료가 좀 늘어나고 있기 예. 때문에 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다른 이제 플러트 엔터테인먼트 말고 다른 이제 드래프트 킹즈였죠. 그쵸, 네, 예.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이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한 430억 달러가 넘는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우량하다라는 측면과 결국에는 이런 기업이 사실 S&P 500에 뭐 잘 없습니다. 물론 막 그런 정말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은 좀 있지만 아, 뭐 미국도 뭐 다양성 이런 거 좋아하나요? 네, 결국에 약간 그 S&P 500을 이렇게 해야 되는 편입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좀 섹터의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산업 대표성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인터넷 갬블링 같은 대표성도 사실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좀 이제 그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네,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후보 중 하나로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야 또 S&P 500이 원래 생겨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우가 현재 미국의 경제를 대변할 수가 없다. 너무 미국의 경제는 다양해졌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500개를 정하기로 늘어난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S&P 500 종목 중에서 작년 9월에 편입 발표가 된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 4배 올라간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팔란티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힘을 갖고 보시면 좋은데 다만 플러터 인터테인먼트는 이게 스포츠 토토 같은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이 몰린대요. 왜 몰릴까요? 뭐 시간이 남으니까 몰리는가? 아니요, 한 방을 노리는 그렇죠. 뭐 한 방, 그거라도 한 방. 해야 되는 거죠. 예. 한방 그런 논리가 그런 심리가 있네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일단 그 세금 이슈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네, 아마 찾아보시면은 종목들의 주가가 살짝 꺾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또 이 S&P 500 편입 이슈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또 굉장히 큰 이벤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지만 주가는 별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한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계약이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한 아마존과 탈레 에너지가 또 이렇게 원전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이번에는 다시 새롭게 메타가 이렇게 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랑 또 핵 발전소 원전을 기반으로 또 이렇게 전력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예. 전력 계약 기간도 정말 길었습니다. 이제 20년간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앞으로도 이제 좀 계속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곧바로 뭐 올해부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2027년 6월부터 공급이 되는 만큼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은 좀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메타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제공해 줌에 따라서 추후에 약간 이 부지를 SMR로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NRC에서 SMR을 좀 허가해주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좀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메타를 2027년부터 20년간 장기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은 이 부지는 분명 사업 타당성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휴가로 이제 SMR로 좀 바꿀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타가 20년 계약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당국에서 하게 된다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원전은 사실 정말로 지금 최근에 이 AI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성장 모멘텀을 받은 섹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석탄 에너지 같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는 좀 쓸 수 없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만 해도 뭐 2050년까지 기존의 원전 전력 용량을 100기가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키우겠다라고 네. 했을 만큼 큰 성장성 기대되고 있고요. 또 이 그 중에서도 최근은 또 원전 중에서도 좀 소형 원전, 이 SMR 시장이 최근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7%가 넘는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원전과 또 그 중에도 특화 섹터인 SMR의 좀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원전을 자체를 좀 운영하는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인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기업은 미국 내 이제 1위 원전 기업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거대한 이 에너지 기업인 이 비스트라 역시도 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원전 기업들에게 또 원전을 지어주는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함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GE 버노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서방 국가들 최초로 SMR 프로젝트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달링턴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5기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수주해가지고 만들 기업이 바로 이 GE 버노바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GE 버노바는 분명히 이제 좀 기존에 있던 어떤 시설을 기반으로 SMR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만들 수 있고 허가가 조금 용이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실 티커부터가 SMR인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근본이죠. 네. 네, 정말 근본이고 사실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이 SMR과 관련된 표준 승인을 받았던 만큼 네, 앞으로도 계속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게 어디예요? 마지막 기업은 이제 오클로인데요. 오클로가 저렇게 생겼구나. 네, 이제 오클로는 이제 결국에 그렇죠. 샘 알트먼이 투자한 걸로 굉장히 또 그랬죠. 유명한 네, 이 오클로 역시나 특히나 오클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전홍축 우라늄이 아니라 또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기술적인 기대감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원전 부품 기업들, 야, 오늘 종목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원전 부품 기업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역시나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이제 GE 버노바와 SMR입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 이 두 기업이 사실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부품을 좀 제공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BWX 테크놀로지와 커티스 라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예. 이 두 기업 모두 공통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업 말고도 이 미 해군에게도 이렇게 원자력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데 항공모함이라던가 아니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전 부품도 좀 같이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안정성도 같이 가지고 그렇겠네요. 있고요. 예, 미 해군에서 쓰는 거면은 안정성을 그렇죠. 충분히 담보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까 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 뭐 BWX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 고압이 좀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좀 제공해 주는 기업이 바로 BWX 테크놀로지고 예. 커티스 라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좀 핵분열 반응을 좀 제어해 주기 위한 이런 좀 제어봉을 좀 정확하게 설계해 주고 그 제어봉을 좀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으로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성장성에 있어서 좀 함께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전과 SMR 기업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GE 버노바, 오클로까지. 근데 부품주도 이렇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BWXT, CW까지.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예.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장대 음봉이 이게 좀 나왔는데 아쉬웠던 이게 부분이었죠. 보니까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 원전을 인수하는 건데 1기가와트 정도 용량을 갖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인수할 때 인수했던 돈이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돈을 주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의 뭐 거저 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우려가 나와서 빠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면 좋은데 도대체 금액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미 폐쇄될 직전에 있는 공장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한 게 아닌가라는 거 의심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라늄이 어쨌든 그 원재료잖아요. 예, 관련된 종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나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사용되는 우라늄과 네. 또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우라늄 중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고농축 우라늄은 기존 전홍축 우라늄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우라늄이고 예. 그런 고농축 우라늄을 실제 좀 상업 단위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티커는 LEU고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속해서 좀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GE 버노바나 이 뉴스케일 파워는 아직까지는 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오클로라던가 특히나 또 미국에서도 앞으로 많은 SMR 기업들이 이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더 장기간 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미국 정부도 원래 한 2035년까지 40톤 비축하는 게 목표고 올해까지는 8톤을 비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8톤 목표치를 채우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간 5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산업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 산업이고 거기서 이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센트러스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농축 우라늄도 좀 같이 하고 있고 여전히 저농축 우라늄이 좀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기업이고 이제 카메코 역시도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제 주요 핵심 이제 우라늄 이렇게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또 최근에는 이 웨스팅하우스까지 같이 인수를 하면서 우라늄과 원전까지도 같이 사업을 하는 좀 종합적인 원전 관련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웨스팅하우스 많이 들었죠. 예, 대한민국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또 카메코가 가져갔군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쭉 이제 아마 보시면서 채팅창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티커도 많이 메모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모아놓은 뭐 ETF 같은 거 없나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URA 그 정도 예, 말고는 사실 떠오르는 건 없네요. 예, 딱히. 무라가 유일하죠. URA 우라늄에 예, URA를 이렇게 갖고 가시면 티커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또 이제 시가총액이 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구찌가 더 크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원전주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URA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이 원전이 핫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사고도 그래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최근에 올라온 거니까 아마 이 시간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새로 나온 ETF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종목 이렇게 또 많이 방출을 해드렸습니다. 연구원님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찾아오셨으니까 입맛대로 한번 골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볼까요? 네, 결국에 사실 지금 이제 시간 외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적 자체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컸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선 실적 좀 그래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매출이 정말 소폭 미스했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뭐 EPS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예상치 0.66달러보다 훨씬 상회하는 0.73달러 제시했고, 그러네요. 근데 ARR 역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 팔콘 플렉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 가장 좀 고가 라인업을 봤을 때 총 거래 가치가 3억 달러 초과했고 또 한 20억 달러 정도 높은 또 유지율 같은 것도 보였기 때문에 분명 유지율도 한 97%로 꽤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본다면 또 긍정적이고 심지어 이번에 그 바이백이죠. 바이백이 한 10억 달러 정도를 예. 또 프로그램 승인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분명 있었지만 역시나 가장 큰 단점은 연간 가이던스를 그냥 유지했습니다. 아, 시장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거 하나 찾아왔네요 또. 네, 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걸 분명 좀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좀 강하게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예 뭐 우려점이 또 없는 실적은 아니었던 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좀 감소폭이 큽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매출이 계속해서 좀 감소해가는 추세이고 특히나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분명 시장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이 사이버 보안에서의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이렇게 뭐 ARR이라든가 아니면은 돈 쌓여가는 돈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약간 좀 레거시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번에 또 이제 순 ARR을 살펴보면은 좀 약간 순 ARR도 감소하고 있고 또 영업 현금 흐름, 뭐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도 좀 감소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진율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원래 작년 동기까지만 해도 한 35%였다가 이번엔 25%로 또 마진율이 마진율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레거시화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좀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이 지스케일러 실적 발표 때와 비교해 보면 지스케일러는 엄청 좋았잖아요. 실적도 좋았고 그 어닝콜에서 했던 발언도 예를 들면 많은 지금 뭐 기업들의 보안 전문가들이 지스케일러 자신들의 제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경제 환경과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 기업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좀 안 좋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별적인 이슈라고 정리해도 될 것 같네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뭐 AI 보안 전반적으로 악재가 되지만 않는다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